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족들은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 방법을 찾았어요. 병실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며 엄마의 침대 곁에 앉아 엄마의 연약한 손이 제 손을 절뚝거리게 했습니다. 말기암이라는 의사의 말이 공중에 무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의 화해에 대한 희망마저도 사형선고처럼 느껴지는 새 음절이었습니다. 그녀는 튜브와 기계에 의지해 더 이상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항상 삶보다 더 큰 존재였던 클레어가 이렇게 연약한 껍데기로 전락한 모습을 보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 존재를 거의 알아채지 못하는 동안 남의 뒷정리를 하는 성실한 딸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었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다시 제가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역할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위기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의무처럼 느껴졌지만 곧 예전의 패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돈을 구걸하는 다니엘의 전화 한 통, 제가 얼마나 강하다는 엄마의 수동적이고 공격적인 말, 그 모든 것이 떠올라 묻어두려고 했던 상처를 다시 열어젖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묻어두었던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명인간처럼 살아왔는지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즉 제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는 아니었죠.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요. 기억은 현재를 관통하는 유리 조각처럼 거침없이 드러났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성취형 학생이었으며 집에 올 A+와 트로피를 가져와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넌 정말 똑똑해, 엠마. 엄마는 의심스럽게도 비판처럼 느껴지는 어조로 그런데 좀 더 부드러울 수 없니?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더 친절하게? 다니엘처럼? 다니엘, 황금 아이. 제가 제 목소리를 내거나 고집을 피우면 꾸중을 들었던 반면 다니엘은 장난이 통제불능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조차 관대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동안 다니엘은 통금 시간을 어기거나 차를 망가뜨려도 부모님을 용서해 달라고 애교를 부리곤 했죠. 나중에 성인이 된 후 중독이 심해졌을 때 엄마는 이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그를 보호해야 할 비극으로 여겼습니다. 거짓말, 빚, 깨진 약속 등 남겨진 잔해는 신경 쓰지 않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슬픔은 엄마를 강박적으로 만들었고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습니다. 밤늦게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제가 부담한 재활치료비 등 다니엘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엄마는 다니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녀는 저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그녀는 또 한 번 개입에 실패한 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계속 아이를 잃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 한구석에서 믿어졌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또 다른 치료 프로그램을 위해 적금을 비우고 가족 치료 세션에 참석하기 위해 일정을 재조정하고 다니엘이 벼랑 끝으로 치닫는 순간마다 전화로 달래며 수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재발할 때마다 개인적인 실패처럼 느껴졌고, 엄마와 다툴 때마다 제가 항상 다니엘에게 뒤처진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어두운 거실에서 클레어와 마주 앉아 이번에는 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엄마의 진단으로 경쟁의 장이 공평해졌어야 했고, 우리는 수년간의 분노와 방치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화해를 상상하며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용서가 과거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조용한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다가왔습니다. 다시 궤도에 복귀한 지 며칠 만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대화는 다니엘의 최근 어려움, 필요, 고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 이야기는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넌 강해, 엠마. 어느 날 저녁 엄마는 유료비 정리를 도와주겠다는 제 제안을 뿌리치면서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그 사람처럼 내가 필요 없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 뒤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그 힘이 저를 소모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을 돌보는 일이 저를 완전히 간과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엄마가 자신의 건강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보다 다니엘의 위기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깨달은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해결사, 예비, 계획, 인정이나 보상 없이 끝없이 희생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수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동안에도 죄책감은 익숙한 후렴구를 속삭였습니다. 내가 충분히 하지 못한 건 아닐까? 내가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일에 덜 집중하고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저를 갉아먹어 집안이 조용해진 후에도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의 밑바닥에 묻혀있던 새로운 생각, 즉 반항심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들을 구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면? 그들이 내 가치를 보지 못한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면? 이러한 질문은 불편하게도 오랫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내러티브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고치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무엇을 그리고 누구 없이도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클레어의 간병을 관리하는 일은 마치 요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고 결정할 때마다 죄책감과 의무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클레어의 의료비를 처리하고 진료 일정을 조율하고 돈을 달라는 다니엘의 끊임없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제 삶과 비슷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명세서를 우연히 발견하고 나서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늦은 밤 불면증으로 식탁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숫자들이 앞뒤가 맞지 않았고 다니엘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이체 내역과 계좌 잔액을 추적하면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은 제 피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클레어는 부동산, 투자, 저축 등 거의 모든 자산을 청산하고 다니엘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이체한 상태였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화면을 바라보는 제 손이 떨렸고 배신감이 칼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그들을 위해, 그녀를 위해 해준 모든 일을 이렇게 보답한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류를 손에 꼭 쥔 채 그녀의 침실에서 그녀와 마주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분노를 간신히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혼란스러움에서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으로 바뀌었고 서류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정근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녀는 마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개에 기대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엠마, 제 자산의 대부분을 다니엘에게 넘겼어요. 다니엘은 지금 안정이 필요해요. 그럼 저는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를 위해 아무것도 남길 생각은 안 하셨어요? 나한테 말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굳어졌고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진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넌 강해, 엠마. 그녀가 무시하듯 말했다. 넌 그 사람처럼 내가 필요 없어. 그녀의 말은 제 뺨을 때리는 것처럼 날카롭고 따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희생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몸을 굽혀가며 노력했는데 그녀가 저를 이렇게 본 건가요? 내가 강해서 일회용인 사람으로? 목이 조여오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럼 그게 다예요. 제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를 선택했잖아요. 항상. 그런데 지금 당신은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여보. 그녀가 예정 어린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실용적인 거야. 넌 항상 혼자서도 잘해왔잖아. 다니엘은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그녀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깊이를 이해할 때까지 그녀를 흔들고 싶었습니다. 대신 저는 뒤돌아서서 문을 쾅 닫고 걸어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흐릿했고 분노와 슬픔이 내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들과 관련된 모든 사진과 기념품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휴대폰에서 그들의 번호를 삭제하고 다니엘의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사지를 자르는 것 같아서 쉽지 않았지만 계속 남아있으면 저를 망가뜨릴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일에 던졌고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고통을 쏟아부었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더 이상 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가치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으며 제가 갇혀있던 독성 사이클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오랜 친구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저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남았지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가치를 알기 위해 그들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더 이상은 아니죠. 아파트의 정적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니엘이 밤늦게 돈을 구걸하는 전화도 없었고 내가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엄마의 수동적이고 공격적인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너무 많이요. 하지만 안도감 대신 이번에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제 자신의 의심에 사로잡힌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그 질문은 제 마음속에서 끝없이 반복되었고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밑바닥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저는 끊임없는 조작과 방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 시간, 에너지, 자원 등 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여전히 저를 부적절하게 만들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논리는 저를 갉아먹는 죄책감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잔인한 진실을 속삭였다. 당신은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은 그들을 떠났어요. 그리고 분노가 죄책감을 날카롭고 쓰라린 칼날로 자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감히 클레어는 제가 강하다는 이유로 저를 소모품으로 무시할 수 있었나요? 다니엘은 어떻게 감히 모든 것을 낭비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조각을 주어 오기를 기대할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들은 몰랐나요? 신경도 안 쓰나요? 하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슬픔과 중독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구리가 아플 때까지 웃었던 가족 휴가. 로스쿨을 졸업하던 날이나 첫 대형 사건을 맡게 된 날처럼 클레어가 저를 자랑스러워했던 순간들. 그때 클레어는 저를 꼭 안아주며 내가 특별할 줄 알았어라고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었죠. 그 순간은 이제 생명줄처럼 느껴졌고 더 이상 원하지 않던 것을 향해 저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박함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붙잡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놓아준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일까요? 내면의 줄다리기는 저를 극단 사이에서 진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무게에서 벗어나 몇 년 만에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든 집중력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사건을 맡으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내 안에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종이에 생각을 쏟아 부었습니다. 전에는 비웃기만 했던 요가 수업에도 참여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치유를 향한 이러한 작은 발걸음은 희생과 의무가 없는 삶, 즉 희생과 의무가 없는 삶이 어떤 모습일지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날에는 유심히 그림자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머물렀다면, 조금만 더 베풀었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의문은 특히 혹독한 재판 중에 클레어가 제 주장을 받아들일지 궁금할 때나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일한 후 가족과의 저녁 식사와 생일 축하 사진을 멍하니 훑어볼 때와 같이 불편한 순간에 깊숙이 파고들어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죄책감이나 그리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두려움이었죠. 예내하면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제가 그들에게 빚진 것이 있다는 믿음, 즉 강해진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어떤 고통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믿음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로 계속 돌아갔을까요? 습관 때문이었나요? 희망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주입된 왜곡된 의무감 때문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단순히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갇혀있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치유는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을요. 좋은 날과 나쁜 날, 명료한 순간과 유심의 연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즉 과거가 저를 짓누르지 않고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책감이나 분노가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쳐야 하고 모두를 구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죠. 놓아준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진정으로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의 삶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경력은 번창했고 우정은 더욱 깊어졌으며 의무감보다는 목적의식으로 하루를 채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의 역기능의 무게는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예전만큼은 아니었죠. 하지만 상처는 다 나았다고 생각해도 표면 아래에 남아있는 법이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는 제가 힘들게 만들어온 깨지기 쉬운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다니엘과 가끔 마주치는 변호사인 지인이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쳤어요.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탕진하고 지금은 길거리에서 살고 있어요. 그 말이 내 뱃속에 주먹처럼 꽂히면서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의 배신과 실망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의 다니엘에 대해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죄책감? 동정심? 아니면 완전히 꺼뜨리지 못한 사랑의 잔재일지도 모르죠.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가 있었죠. 처음에는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고 중개인을 통해 메시지가 흘러나왔고 각 메시지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예요. 한 친구가 커피를 마시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떠났어요. 또 다른 친구는 거에 미안한 듯 그녀가 계속 만나러 올 거냐고 물어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참았습니다. 그토록 탈출하기 위해 애썼던 그 세계를 다시 방문하는 것은 마치 모래사장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연민과 함께 호기심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과거와 완전히 대면하고 종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다면 제 뜻대로 할 겁니다. 그들이 아니라. 저는 예고 없이 클레어의 요양원에 도착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할머니는 제가 기억하는 강인한 할머니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연약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창가 휠체어에 구부정하게 앉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를 소모품으로 치부하거나 다니엘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하던 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상처받고 연약하고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엠마. 그녀는 저를 보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반짝였고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클레어는 다시 익숙한 영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당신이 필요해요. 그녀가 마침내 제가 잘 아는 교묘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랬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이 변했어도 클레어는 여전히 저를 해결사,
즉 책임지기를 거부하면서 엉망진창을 치워야 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묻어두었던 모든 분노가 날카롭고 날카롭게 다시 솟구쳤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안 돼요. 엠마, 제발요. 그녀가 목소리가 끊어지면서 간청했다. 그는 내 동생이야. 가족을 외면하지 마세요. 가족?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가족처럼 대해준 적이 없어요. 엄마. 저를 현금 인출기, 안전망, 오빠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동안 지탱해줄 사람처럼 취급하셨죠. 그리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제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길 바라시죠. 클레어는 제 말에 움찔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전 노력했어요, 엄마. 몇 번이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얻은 게 뭐예요? 원망과 지친 마음뿐이에요. 난 끝났어요. 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억지로 외면했습니다. 연민과 결심이 뒤섞였지만 결국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클레어의 죄책감은 이번에도 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클레어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저를 소모품으로 여겼습니다. 그 방에서 걸어 나오는 것은 마치 두 번째 피부를 벗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출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오랫동안 저를 올가매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가벼워졌습니다. 밖에서는 선선한 가을 공기가 제 얼굴을 때리며 현재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한참 동안 운전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클레어와 다니엘은 여전히 조작과 자멸의 사이클에 갇혀 있었고 저는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클레어와 헤어지는 것은 고통스럽고 생생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두 번째 피부를 벗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양로원을 나서면서 발뒤꿈치가 포장 도로에 부딪히는 소리가 가슴에 울려 퍼지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죄책감의 무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붙잡아 두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즉 타인의 끝없는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진실에 굳건히 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제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에 몸을 던졌습니다. 제 법률 업무는 새로운 집중력을 바탕으로 번창했고 젊은 변호사들을 멘토링하면서 예상치 못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열애가 넘치고 이상주의적이며 지도를 갈망했고 인생의 짐으로 날카로움이 무뎌지기 전에 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중독 회복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변화를 옹호하고 증상이 아닌 근본 원인을 다루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중요한 사건들을 해결했습니다. 다니엘을 구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놓아주는데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때는 기억이 불쑥불쑥 떠오르곤 했습니다. 저는 클레어에 대해 자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연약한 목소리와 절망적인 눈빛이 떠올랐죠. 그리고 다니엘. 세상에 다니엘. 그는 안전했을까요? 따뜻하고 살아있나요? 소셜미디어를 뒤지고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다니엘의 흔적을 찾기 위해 다니엘이 자주 가던 곳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묵뿐이었습니다.
결국 희미한 속삭임으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클레어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요양원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이었죠. 다니엘은 대피소와 버스 정류장에 대한 소문만 남긴 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망치질하듯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그들의 선택과 제 선택의 가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성취감이라는 또 다른 무언가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다른 위기를 극복했을 때의 일시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데서 오는 깊고 꾸준한 성취감 말입니다. 저는 독서 클럽에 가입하고 주말에 가까운 마을로 여행을 떠나고 몇 년 전에 포기했던 취미를 재발견하는 등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저는 제가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제 자신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고 슬픔과 후회는 여전히 이상한 순간에 떠오르며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저를 정의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클레어와 다니엘의 몰락은 제가 오랫동안 두려워하고 맞서 싸웠던 모든 것을 극명하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 재정적 지원 없이는 그들의 삶은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클레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도움을 구하는 것을 거부한 채 고립된 채로 원호 생활의 무균적인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부재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자기 파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무능력, 아니 의지가 필연적으로 어디로 향하는지를 암울한 그림으로 그려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애도하며 시간을 되돌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구하려면 돈이나 노력보다 그들이 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필요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발코니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과 연결짓고 이룰 수 없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희생하던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자유로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사랑과 순교의 차이를 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여전히 그 일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 배운 교훈과 경계를 설정하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내 삶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도 함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어와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번엔 아니었죠.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에 흩어져 있는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가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선선한 밤 공기가 살갗에 스치고 그 아래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생명의 융잉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리고 목소리가 오르내리고 어딘가에서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등 세상은 멈추고 싶어도 계속 움직인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집안에 가만히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지된 느낌. 마치 오랫동안 모래밭을 헤매다가 마침내 단단한 발판을 찾은 것처럼요. 가족의 인정에 자신의 가치를 묶어두었던 소녀에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여성이 되기까지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직진하는 길은 없었고 우회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유심히 급류처럼 저를 덮치려고 위협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불확실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 순간으로, 이 명확함으로 클레어와 다니엘의 얼굴이 빛바랜 사진처럼 기억 속에 새겨진 채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웃음, 찰나의 사랑, 말하지 못한 모든 것의 무게 등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저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제 이야기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어려운 교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바래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선택은 제가 고칠 수 없다는 뜻이었죠.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제 결심의 가장자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클레어와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둘이 함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거리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클레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보조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질문이 솟구쳤지만 억지로 억누르며 떨쳐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제가 짊어지고 갈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나는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선택으로부터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왜 그래야 하나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할 수 없어요. 나는 밤 속으로 속삭였고 그 말은 내 입술을 떠날 때 이질적이면서도 진실한 맛이 났다. 제 목소리는 도시의 소리에 묻혀 거에 들리지 않았지만 소리 내어 말하니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확고했다. 넌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더 이상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 관한 것이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선택해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한 번쯤은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닌 목적에 뿌리를 둔 삶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언젠가부터 저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에게 인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고 여전히 죄책감이 엄습하고 오래된 습관이 다시 떠오르는 날도 있었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난간에서 돌아서서 저는 유리문을 닫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의 따스한 온기가 저를 감쌌고 바깥의 차가운 기운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제 시선은 구석에 있는 책장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가족 사진보다 친구나 동료들의 사진이 더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각 프레임은 성장, 연결, 회복력 등 각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과거가 저를 형성하긴 했지만 저를 지배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제 삶이었습니다. 완벽하지도 쉽지도 않지만 제 삶이었죠.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여정 내내 저는 쉬운 답이 없는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수년 동안 저는 다니엘의 중독, 엄마의 슬픔, 우리 삶에 부서진 조각 등 깨어진 것을 고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 평화와 자존감을 잃었습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순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머물러 있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잔인한 행동이 아니라 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때때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용서와 자기 보호는 저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상반된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니엘을 편애하고 저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클레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낭비한 다니엘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제 자신을 다시 잃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는 피해를 변명하거나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나를 붙잡고 있는 소나귀를 놓아주는 동시에 나의 경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저는 그들을 용서하되 그들의 혼돈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선택했습니다. 조작과 죄책감의 악순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가족 간의 의리를 재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충성심은 끝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내려놓으면 이기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저는 우리 모두에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 치유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말이죠.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나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살아갈 용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그 굴레에 갇힌 모든 사람을 위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